법원이 16시간의 심사 끝에 오늘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리스크를 덜어낸 민주당이 검찰과 여당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 귀성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585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걸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2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MG 신흥 조폭이 붙잡혔습니다. 30대 투자회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투자금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지하실에 가두고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너 같은 너무 좋아. 여기서 안 죽어. 네 손에 여기서 안 잘려. 참았지만. 부산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매년 이곳에선 100만 명이 넘게 모이는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축제 특수를 노리고 술집이나 식당에서 100만 원이 넘는 자릿세를 받는 곳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간의 마라톤 심사 끝에 오늘 새벽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그 이유도 892자, 이례적으로 긴 글을 통해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검찰이 청구한 혐의 3개 중 2개에 대해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수사의 타격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구치소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심사와 서류 검토까지 모두 16시간 만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1시간 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의원들과 만날 땐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일일이 악수도 했습니다. 소감도 내놨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녹색병원으로 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 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네, 일단 위증교사 혐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 이런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백현동과 또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2가지가 핵심 혐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습니까?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검찰에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네, 이것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문건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좀 의심이 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당대표라는 이 지위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또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예,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공적 감시 대상인 만큼 네.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판단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고 했다가 그 최근에 또 번복한 걸 두고 이것도 좀 쟁점이 됐잖아요. 검찰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뜻대로 진술한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구속 심사가 아니라 법원 본 재판에 가서 다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검찰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의 지시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수장도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죠.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장 단계기는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2인자에서 수사가 막힌 셈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남은 수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영장이 기각된 사건들, 다시 영장 재청구하기보다는 바로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재판에 넘깁니까? 다음 달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건 모두 7건으로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이 대표가 아직 입원 중이긴 하지만 바로 당대표 업무에는 복귀한 거죠? 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이후 이곳 녹색병원으로 돌아와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상에서 곧바로 당대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업무 지원을 지시하고 민주당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총선 전초전인 만큼 꼭 이겨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표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면서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영장 기각을 지지자의 공으로 돌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선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여투쟁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당내 갈등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숙제일 텐데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 이 대표가 비명을 끌어안을까요? 아니면 내칠까요? 맞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먼저 당내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개파 통합 행보에 나설지 이른바 가결파를 징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태로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어떤 인물을 앉히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대표가 머물고 있는 녹색병원에서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야 모두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좌경화된 판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에선 박수가 터졌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 보복이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전망에 무게를 실었던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추석 귀성 인사까지 미루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무권 구속, 유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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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입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쓴 결정문, 좌경화된 판사 같은 영장 담당 판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역공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 당 내부 상황만 놓고 보면 좀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비명계를 대표하는 김종민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먼저 이번 기각 결정이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기각 결정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 통합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갈등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민주당의 큰 변화의 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1년 동안 사법 리스크 혹은 방탄정당 이 논쟁에 휩싸여서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또 발목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은 피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 구속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일단 대표 구속 문제가 이번에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이 사법 리스크 또는 그 대표 사법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사법 리스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 이제 방탄정당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이 판결을 저는 잘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외상값 계산해야 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가결파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명계를 향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민주주의는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래도 같이 가자. 이게 민주주의고요. 나랑 생각이 다르네.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나가.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른바 용산 전체주의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해야 전체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견이 있더라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다른 생각을 함께 승화시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그 민주적인 그런 정당의 리더십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고요. 당 대표가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정치를 복원하자. 상대방 정권, 윤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생각 다르다고 너 나가. 너 잘못했어. 너 징계할 거야. 그럼 국민들이 민주당을 네. 좋게 볼까요? 그러면 의원님은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도 다 끌어안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비명계, 친명계라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지도부가 뭡니까? 생각이 한 생각만 있으면 뭐 지도부 뭐 필요해요. 그냥 당대표 한 명 뽑아놓고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생각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당내에. 그거를 모아내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을 모아내려는 노력, 그 노력은 뭐 우리가 회의도 좋지만 뭐 평상시에 개인적인 대화도 있고 또 간담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를 모아내서 하나의 길로 가려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이제 숙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오늘 뭐 비명계에서는 가결이 나온 덕분에 이런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좀 벗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뭐 가결 덕분에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다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가결이 됐을 때 우리가 방탄정당 벗어나자 국민과 약속 지키자 이래서 만약에 가결을 선택한 분들이 있다면 그 길도 이렇게 재판부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게 검찰의 이 정치 수사가 바로 잡히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느 한쪽은 나쁜 길이고 어느 한쪽은 좋은 길이다. 이런 이분법,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길이 됐던 국민 믿고 또 법원 믿고 우리가 뚜벅뚜벅 가면 이 난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교훈으로 이번 사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무래도 총선 치르기가 조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숙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사법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어떤 경우는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가능성도 있는 거여서 재판도 상당히 진지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사법 문제를 가지고 또 이거 방탄정당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가지고 사법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이 방탄정당의 길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 리스크는 우리가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총선에서의 민심 리스크, 네. 민심에 대한 어떤 영향 이건 아직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네.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회 의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내일부터 엿새간의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헬기 영상 보신 것처럼 이미 도로에는 고향길 나선 차량들이 늘고 있고
공항 역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요금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내일부터 연휴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정체 현상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차들이 도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도심은 퇴근과 귀성 차량이 뒤섞이면서 지금 이 시각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을 나오면 이곳 서울요금소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곧바로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주요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585만 대 차들이 이동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죽전휴게소 근처와 안성휴게소 쪽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선 목포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네, 내일까지 고향길 나서는 분들 많을 텐데 언제 출발하는 게 그래도 덜 막힐까요?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늦은 오후가 그나마 귀성길 정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 서울요금소에서 방금 전 저녁 7시에 출발했다고 하면 부산까지 6시간 20분, 광주까지 5시간 50분, 대전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임시로 일부 갓길 차로가 열리고 버스 전용 차로 운행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고속도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서울요금소에서 정인아 기자였습니다. 공항도 붐비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엿새지만 직장인들 휴가 붙이면 12일까지 길게 쉴 수 있어서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오늘 출국하는 사람들 많았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오늘 공항은 하루 종일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식당가와 환전 창구뿐만 아니라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까지 매우 붐볐고요. 밤 비행편이 남아있는 지금도 여행객들의 모습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는 총 121만 명, 하루 평균 17만 3천 명의 여행객들이 오갈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6만 명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3배에 가깝습니다. 네, 길게 쉴 수 있는 만큼 멀리까지 여행 가는 시민들도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연휴 앞뒤로 연차를 붙여서 최장 열흘이 넘는 가을 휴가를 가는 이들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이나 동남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 가 긴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차를 갖다가 한 사흘 정도를 갖다가 빼면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9박 11일로 예정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라스베가스로 베트남 다낭으로 4박 5일 여행. 연휴가 길어서 아무래도 애들하고 오랜 시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한 여행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미주와 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이 지난해 추석 연휴의 3배를 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과 비교해도 이번 달이 24% 많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출국 절차도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일 인천공항에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몰릴 전망입니다. 내일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금 서둘러서 공항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벌써 많은 차량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바쁜 마음에 서두르다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이 우선이고 특히 안전띠 꼭 매셔야 하는데 뒷좌석에선 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얼마나 중요한지 최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섭니다.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역시 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걸어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안전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앞좌석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 쪼이는 느낌? 자꾸 울리니까 띵띵 소리 나니까.
가벼운 충돌 상황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맸을 때와 매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고의 100분의 1 정도의 충격을 주기 위해 시속 7km로 달리다 부딪혀 봤습니다. 안전띠에 가로막힌 몸이 앞뒤로 가볍게 흔들립니다. 안전띠를 안 했을 땐 무릎이 앞좌석에 닿고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7km인데 이 정도면 20km만 돼도 엄청나겠네요. 와, 날아가겠다. 인체 모형을 가지고 빠르게 달리는 실험에선 뒷좌석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안전띠가 없으면 머리와 목, 가슴을 다칠 가능성이 6배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넉 달 동안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 곳에서 11만여 대를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맨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 정도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다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잠시 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주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미 예선에서 36명 가운데 1위를 기록했는데 아시아 신기록도 기대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황선우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맨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50m 지점에서 2위와의 격차를 0.8초로 벌리더니 100m 반환점에선 1.3초 이상 앞서 나갑니다. 조 1위로 터치패드를 찍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47초 08. 예선에 나온 36명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황선우와 다른 조에서 예선전을 치른 중국의 판잔러는 후반 레이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50m 지점까진 3위였는데 뒷심이 필요한 마지막 50m에서 역전에 성공해 1위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자유형 200m는 황선우의 주종목입니다. 최고 기록은 2달 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1분 44초 42로 판잔러의 0.23초 앞섭니다. 잠시 뒤 펼쳐질 결선에서 아시아 기록 경신도 넘봅니다. 제 완전 주종목이 자유 200m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 몸 컨디션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컨디션 관리를 잘하면은 내리는 200m 결과에도 제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를 꼭 얻고 싶은. 그제 개영 800m 금메달을 비롯해 사흘간 3개의 메달을 기록한 황선우는 이제 4번째 메달을 노립니다. 이호준도 3위로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에 올라와 동반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윤지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윤 선수는 프로야구 100경기 완투 기록으로 유명한 윤학길 선수의 딸인데요. 닮은 점이 많은 부녀의 이야기를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24년 전에 아버지 은퇴식에 제가 이 마운드에 왔었는데 제가 이 마운드에서 시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묵묵히 롯데를 이끌던 투수, 프로야구 역대 최다 완투를 기록한 윤학길의 딸. 윤지수는 피스트 위에서도 꼭 아빠를 닮았습니다. 꾸준하게 경기하고 팀을 위해 헌신해 단체전에서만 2차례 아시안게임 금메달, 1차례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홀로 나선 개인전에서 모든 상대를 이기고 시상대 맨 위에 우뚝 섰습니다. 화려한 축제 뒤엔 감춰뒀던 비밀도 털어놨습니다. 수술한 다리 이제 반대쪽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선수촌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또 제가 중결 올라가가지고 직접 주사기를 들고 와가지고 중결 전에 주사를 맞고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100위까지 가능해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사브르에서 아픈 무릎을 안고 뛴 딸의 경기를 승부사인 아버지는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복입니다. 진동제 맞으면 저도 맞고 해봤지만 그 한 몇 시간 안 가거든요. 진동제 맞고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는데. 한때는 불편한 수식어였지만 이제 윤지수는 아빠 이름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윤학길 이 딸이죠.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윤지수의 대회는 이제 절반이 끝났을 뿐입니다. 이틀 뒤 단체전 3회 연속 금메달이자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냈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듯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문재인 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청문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이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미필 경력을 의식한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원론적으로 저희 바램을 이야기한 거고 국가 지도자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국가 안보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군부 쿠데타 옹호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 여기서 나라 구하자고 나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하고 신군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 같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이라고 본다며 쿠데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트래비스 킹에 대한 최종 조사가 끝났다며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군 내 학대와 인종차별, 또 미국 사회의 불평등의 환멸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했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에 참가했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고 이후 미국 정부는 킹 이병의 송환을 위해 북한과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학교에서 선생님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하면 안 되고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했는데 어느 정도를 수업 방해로 볼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판단 내리기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담은 해설서를 내놨는데 조보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례 하나 보시죠. 교사가 다른 아이들과 싸운 아이를 훈계하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사는 아이를 쫓아가서 팔뚝을 세게 잡았고 학부모는 이를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질서와 규칙을 훈육해야 하고 양팔을 잡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고 본 겁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판례 등을 활용해서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면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땐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물론 제지와 엄연히 다른 체벌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학생이 고성을 지르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습을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분리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분리 공간이 안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고 기온이 34도 정도로 더웠던 날 장난치는 아이를 복도에 내보내고 2시간 가까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은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 복습을 위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면 먼저 이런 요청서를 써야 합니다. 만약에 제3자인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과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매년 10월 말이면 부산에선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축제지만 바가지 상술이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올해는 달라졌을지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엔 이곳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자리 경쟁은 치열하다고 합니다. 바가지 요금 없어졌는지 돌아봤습니다. 광안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한 레스토랑은 기본이 수십만 원입니다. 루프탑 주점은 바다가 보이는 8명 자리를 12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식대는 따로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까지 자리세를 받습니다. 광안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제가 앉아있던 이곳에서 앞으로 나가면 바로 해변가가 보이는 루프탑 구조인데요. 이 자리가 축제 당일엔 인당 10만 원, 4인석은 4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식당과 카페, 주점 20곳 중 불꽃축제날 자리세를 받는 업체는 15곳에 이르렀습니다. 숙박업소도 축제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 숙박 비용이 8만 원인 객실입니다. 이런 작은 샤워실 하나와 침대 하나가 놓여 있는데요. 축제 당일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6배 이상 오른 건데 그 이유는 이 창밖으로 불꽃축제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호텔은 평소 29만 원 하던 객실을 94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당해라. 적당히 해야 상권 보호도 되고 광안리를 더 많이 찾지 않겠느냐. 일부 상인들이 자리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비싸게 했죠.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보니까 더 1인분에 3만 원 하던 메뉴는 15만 원으로 중갑했고 8만 원짜리 객실은 50만 원이 됐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 속에 상인들은 축제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이 바가지 논란은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이 비좁은 맨홀로 힘겹게 내려갑니다. 쓰러진 노동자를 찾아 끌어올립니다. 6m 깊이 맨홀에서 작업하던 20대와 30대 노동자입니다.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 일대 농로를 따라 설치된 맨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쯤 이곳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차는 시동에 매리가 있고 차에 불은 켜지가 있고 또 전화기도 위에 있고.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명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방독용이 아닌 산업용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20대 노동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밖에 있던 한 명이 구조하러 갔다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안에 유해가스 농도만 제대로 측정하더라도 괜찮아요. 보고만 착용하면 괜찮습니다. 숨진 둘은 창원시가 발주한 이 일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았습니다. 오수관 물량과 흐름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쪽에 관로가 좀 막혀 있는 상태여가지고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도급사에서 단독적으로 일단은 움직여가지고.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창원시 담당자를 불러 안전관리가 왜 소홀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투자금을 내놓으려며 미술중개업체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83년생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사파란 조직을 만들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고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외제차를 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여성이 얼굴을 감쌉니다.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남성이 얼굴을 때립니다. 한 무리가 그림들을 챙겨나갑니다. 3,900만 원 상당입니다. 불사파라고 불리는 신흥 MG 조폭들입니다. 이들은 투자회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미술 중개업체 대표를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너 같은 너무 좋아. 여기서 안 주고 네 손에 여기서 안 잘려. 걱정하지 마. 그림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하고 28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익을 받지 못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투자금에 이자를 붙여 87억 원을 내놓으라며 중개업체 대표의 남편에게 2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동원된 불사파는 83년생 돼지띠를 중심으로 모인 조폭입니다. 전신에 문신을 하고 정기적으로 야유회 같은 모임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 원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고 2억 원짜리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자사 대표 임원들을 포함해 폭력배 일당 9명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달아난 불사파 조직원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기를 설치하다 소화 분말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도 안 났는데 온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부엌 천장에 구멍을 뚫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얗고 동그란 물건을 끼워 넣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반대로 돌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소화 분말이 뿜어져 나옵니다. 부엌 전체와 베란다가 분홍색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은 못 쓰게 됐고 와, 이거 어떡하냐, 저 진짜. 봐봐, 여기 다 쌓였잖아. 핑크색 가루. 아니, 이게 밑에만 그렇지 옆에도 지금 다 쌓였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100만 원 들여 청소했지만 틈새마다 들어간 가루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흡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와이프가 하나하나 다 좀 꺼내갖고 다시 닦고 있는 과정이고요. 설치 경험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낸 사고입니다. 설치하면서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들렸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했죠. 자동 확산 소화기 시공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달 수 있는 건데 제대로 달지 않으면 소화기가 떨어지거나 정작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자가 시공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먹구구식 소방시설 설치에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 몫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전기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차해둔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연기가 차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줄지 않습니다. 결국 화재 진압용 수조에 차를 넣어 불을 꺼야 했습니다.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 12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이면 꺼질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이제 물에 손을 계속 담가 보니까 물이 계속 따뜻하더라고요. 시간상으로 한 12시간 지난 거죠, 그러면은. 손님을 태운 전기 차량 택시가 갑자기 도심을 질주합니다. 순식간에 속도는 시속 188km까지 치솟습니다. 불이 그 위치였고 차가 굉장히 급가속을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급발진이 확신하구나 싶어서 정차하고 있던 차와 부딪힌 뒤에야 택시는 멈췄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시동 끄다 내가 뭐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게 뭐 죽는 생각밖에 안 들죠. 이 택시와 같은 차종을 몰던 또 다른 기사도 몇 달 전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었습니다. 무섭죠. 지금 돈 벌러 나가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자신 없고. 경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차량의 기록 장치들을 국과수로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사고에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모바일 디이슈는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고양이과인 살근, 맹수로 분류되고 족제비과인 오소리는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데 두 동물이 싸우지도 않고 함께 어울리는 흔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두 마리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먹이로 보는 게 아니라 산길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단정한 차림에 구두를 신은 심판이 수영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뒤로 넘어지며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민망했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으로 창피함을 싹 지웠는데요. 놀랐을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알려진 겁니다. 우아한 매너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는 내일 아침까지 약한 비를 뿌릴 텐데요. 강원도에 5mm 미만, 대부분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차차 맑아지면서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비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19도, 창원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부산 29도로 예년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